그 이 35년이란 책이 참 5년 단위로 정리가 돼 있어서 참 이렇게 이해가 쉽고 재밌는데, 이 대충 보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된 건 1910년대 후반으로 봐야 되겠죠. 역시 3.1운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고,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 이제 독립운동사의 큰 변곡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1930년대 후반의 주인공은 안창호, 이승만,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의 시대죠. 왜냐하면 정부를 만드는 시대니까. 그다음에 1920년대 전반으로 오면 이때 이제 무장 독립운동의 시대인 거야. 그래서 김좌진과 홍범도가 나오고 이 의열단의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권 1920년대 후반은 신간회하고 광주학생운동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게 막 여성운동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났죠. 형평운동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1930년대 전반을 다루는 이번 5권에 오면 이제 결국에는 뭐로 다시 돌아가냐면 다시 의열투쟁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 사실 이 1930년대 전반에 가장 큰 우뚝 솟은 이제 사건은 이봉창과 윤봉길 사건이에요. 사실 그 둘의 둘의 의거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둘의 의거를 통해서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독립운동계의 중심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포인트를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은 윤봉길이다. 그리고 윤봉길과 함께한 김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요번 챕터에 보면 제목이 표지에 이렇게 수류탄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지에 수류탄이 나오는 이유는 이 수류탄을 던졌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책의 표지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일제 그 총독 중에 우가키 총독 얘기가 나와요. 이 우가키 총독이란 사람이 되게 이제 묘한 사람이죠. 군인 출신이지만 일반적인 그 군국주의 군부와는 약간 관동군 그 또라이들하고 약간 거리를 뒀고 그러면서 이 총독으로 오면서 본격적인 식민지 근대화를 추진한 사람이죠. 우리가 일제 시대에 그래도 조선이 많이 근대화됐지라고 말할 때 그 식민지 근대화는 바로 이 우가키 총독의 정책인 거예요. 근데 우각기 총독의 정책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박정희하고 아주 비슷해. 박정희가 하려고 했던 어떤 그 근대화 정책이 거의 일제시대 우각기가 했던 정책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면 철도를 놓고 공장을 많이 짓고 그걸 통해서 이 대륙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촌향도라 그래서 농민들을 그 저고가 정책을 유지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자꾸 도시로 와서 공장 노동자가 되게 만든 거죠. 그걸 이제 농공병진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농촌도 챙기겠다라는 거죠. 근데 농촌을 챙기는 건 그냥 이렇게 그 약간 그 문명 뭐 이렇게 교양 위주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들을 최대한 이제 도시로 이주하게 해서 공장 노동자가 되게 하는 정책을 핀 거예요. 그다음에 내선 융화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인과 조선인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정책을 폈지만 결국 그건 이제 일본 국민이 돼 일본 이제 한국 시민이 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가키 총독의 정책이 여러모로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를 통해서 그래도 한국이 많이 발전했지. 예, 공장도 생기고 철도도 놓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식민지 근대화를 한 사람이 바로 우가키다. 그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이때 예, 요즘 뭐 트로트 같은 거 할 때 많이 재발견되는 이른바 그 한국 연예인의 이제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나죠. 뭐 윤심덕 씨의 사회참미라든가 나훈규 감독의 아리랑이라든가 이제 그런 영화, 음악, 이제 근대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K 컬처 이른바 이제 K 컬처가 요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윤심덕 사건은 이 책에서는 약간 좀 약간 그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흔히 이제 윤심덕이 그 김우진인가요? 그 유부남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현해탄에 몸을 던져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회참미가 되게 히트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안 죽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약간 왜냐면 그 유서를 썼다고 하는데 유서가 실제로 발견되진 않았고 그다음에 뭐 시신도 뭐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약간 기획성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둘이 그냥 이렇게 그 사랑에 도주를 하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위장한 거 아니냐. 그리고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잖아. 그게 이제 얘기거리가 되니까 사회참미라고 하는 노래 제목과 함께 굉장히 큰 히트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기획이 아니었냐라는 의혹도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었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연예인, 그 현대적인 의미의 연예인들이 이때부터 등장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1920년대 후반 얘기할 때 우리가 사회주의 다양한 사회주의 운동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이제 뒷얘기처럼 나온 게 이제 박헌영과 주세죽 부부 그리고 김다냐 요 세 사람의 삼각관계 얘기도 재밌죠. 요거 나중에 이제 박헌영 이후까지 나오는데 박헌영과 주세죽이 부부였는데 박헌영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막 똥 먹고 감옥에서 이렇게 미친 척 해가지고 그래서 석방된 다음에 잠적하잖아요. 잠적하고 한동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존재를 안 드러내고 조용히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헌영 다 죽은 줄 알았고 그래서 김다냐가 주세죽한테 이제 그때는 여성 사회주의 운동가 되게 드물고 신여성이었으니까 아 그 박헌영 동지 죽었다고 그냥 나랑 같이 가서 살자 그래서 주세죽이랑 결혼을 하고 데리고 가서 이제 러시아로 데리고 가서 살게 되는데 김다냐가 나중에 이제 러시아에서 일본의 간첩으로 몰려서 처형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세죽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혼자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박헌영, 김다냐, 주세죽 이 사람들의 얘기는 나중에 드라마 같은 걸로 한번 만들어 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이재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이재유라는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 그 운동가의 계보를 잇는 사람인데 그 보시면 몇 번이나 투옥 감옥에 잡혔다가 또 탈옥을 했다가 뭐 이렇게 다시 또 조직을 재건했다가 또 잡혔다가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그 반복을 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잡혔을 때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이 되죠. 아주 이 사회주의 공산당 수괴가 잡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엔 1940년에 감옥에서 옥사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재유라는 인물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당대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회주의권이고 그리고 해방 이후까지 살아남지 못했고 그러니까 박헌영처럼 살아남았으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죽는 바람에 우리한테는 잊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운동 쪽에서 활약한 양반들이 이렇게 이름 없이 사라진 분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권의 연장선에서 적색 노조, 적색 농조. 그래서 이제 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계속 이렇게 그 조합 설립으로 나아가면서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도 요즘 민주노총 소속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민주노총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이런 운동으로부터 이게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노동운동들이 점점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 세력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6.25를 거치면서 싹 정리가 되고 그래서 한동안 노동운동의 무풍지대 시대를 거치다가 이제 전태일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제 발흥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어떤 노동운동의 아버지는 전태일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해녀투쟁 얘기가 나오죠. 이 제주도의 해녀투쟁도 굉장히 독특한 사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성운동이기도 하고 노동운동이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해녀투쟁을 주도했던 게 여성들이었지만 그걸 뒤에서 도와준 게 어떤 사회주의자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해녀투쟁이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사삼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사실 해녀투쟁을 지지하면서 이제 제주 안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한이 단독 정부 수립을 하려고 할 때 이 50총 선거를 할 때 그들이 중심이 돼서 50총 선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50총 선거 거부했다기보다는 단독 정부를 거부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 분단 제도화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우파가 주도하는 단독 정부를 거부했고 그 단독 정부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빚어지게 되고 이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삼으로 이렇게 뭐 이어지게 되는 건데 큰 흐름은 어쨌든 이런 그런 해녀 투쟁도 제주도의 해녀 투쟁도 나후에 나중에 이제 이후에 해방 이후 현대사회까지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언론노조 워크숍에서 제주도 다녀왔는데 여전히 해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해녀분들 이제 전복 따고 이러는 것 좀 구경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까 윤지도 얘기했지만 농촌 운동하고 국학 운동. 근데 농촌 계몽 운동은 아무래도 우파들이 많이 이렇게 주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독교 계열하고 언론 계열.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신문의 상록수, 그다음에 뭐 이광수도 뭐 무정 뭐 이런 책들 다 이렇게 농촌 계몽 운동을 다룬 그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영신이 최영신이죠 그 상록수 주인공 최영신 이제 아주 이렇게 가가그겨 애들 가르치면서 뭐 그러다가 이제 죽고 막 울고 뭐 아주 감동적인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최용신 이제 그런 캐릭터가 지금으로 치면 드라마지. 우리가 요즘 눈물의 여왕 보면서 뭐 열광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때는 드라마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문에 연재하는 이 소설이 일종의 그 국민 오락거리였고 그게 일종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특히 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그런 소설이 전 국민적인 데이트를 했다는 건 그만큼 당대의 시대 정신이 그런 어떤 민족 계몽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을 탔다고 볼 수도 있고, 요즘 눈물의 여왕이 인기인 거는 재벌의 시대인 거지. 지금 한국은 한국은 재벌의 시대인 거지. 재벌이 거의 주인공이잖아요. 이제 거의 옛날엔 재벌이 악당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재벌이 그냥 주인공으로 나왔고, 재벌이 회사 안에 복지제도도 다 만들어주고 이제 되게 이제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런 시대 흐름을 좀 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 그다음에 국학운동이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이라는 게 이제 뻔하잖아요. 결국 이제 무장 독립운동을 국내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 국내에서 한 제도권 내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국학운동. 국학운동의 두 가지는 바로 조선어, 한글운동과 그다음에 국사운동. 이 두 개, 국어운동과 국사운동 그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운동을 주도한 게 초창기의 주시경, 그리고 주시경의 제자들이 만든 조선어학회. 요게 이제 일종의 국어운동을 주도했고, 사실 우리가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었다는 건 일제시대에 굉장히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한글이란 독자 언어가 없었고 한문을 쓰는 나라였으면 그냥 아주 쉽게 우리말을 그 일본어로 대체되면서, 왜냐면 일본도 한문을 쓰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 일본어 가다가나를 배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문맹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일본식으로 얘기하게 되고 일본어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말을 쉽게 잊어버렸겠지. 근데 지금 보면 인도는 지금도 영어 쓰잖아요. 인도도 힌두어가 있지만 힌두어는 완전 이등국어처럼 돼 있고 대부분 인도의 엘리트들은 다 영어 쓰잖아요. 필리핀도 영어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식민지, 필리핀은 뭐 식민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말을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 식민지 시대에 자기 말을 잊어버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미도 그렇죠. 남미, 브라질,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보면 다 스페인어 쓰고 포르투갈어 쓰잖아요. 그 이런 거 보면 이런 그 자기 나라 말과 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한글이라는 언어가 있었고 단어 글자가 있었고 한글이 되게 쉽다라는 거야. 한글이 굉장히 배우기가 쉽고 사실은 이제 조금만 가르치면 몇 주만 가르치면 아주 능숙하게 쓸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문맹률을 깨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 언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박정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운전 중에 자꾸 채팅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운전에 집중하세요. 그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쓰게 돼서 글로벌 국가로 쉽게 또 발돋움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영국 식민지가 아니고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본어를 계속 쓴들 뭐 그다지 뭐 세계화에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국사운동. 국사운동에서 중요한 인물은 신채호와 박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 통산이 뭐 조선 상고산이 해가지고 이제 고대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쫙 이렇게 그런 분들이 발굴해서 쓰셨는데, 사실 뒤에 이제 보면 홍명이 아들이 신채호에 대해서 평한 내용이 잠깐 나오잖아요. 보면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역사적 유물로 검증된 내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뻥을 많이 섞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고대사에 대해서 막 억지로 막 지어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신채호나 박은식이 쓴 그 역사가 정말 현대적 기준으로 현대의 어떤 역사학적 기준을 검증을 통과한 그런 과학적인 역사냐, 어떤 유물 발굴과 뭐 그런 거에 기초해서 쓰여진 역사냐, 아니면 이제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또 민족의 자긍심을 골치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을 섞어서 쓴 역사냐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채호와 박은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학자가 독립운동을 철저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대사를 발굴해 갖고 역사로 남겼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 같고, 신채호는 뒤에도 나오지만 아나키스트로 계속 활동을 했고, 박은식은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그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은식 선생은 2대 대통령 마치고 바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신채호는 그 이후에 임시정부 자체를 거부하고, 왜냐면 신채호는 이승만하고 뭘 같이 한다는 거냐.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일찌감치 이 임시정부에서 탈퇴해가지고 독자적인 아나키스트 독립운동을 하시죠. 그래서 의열단 그 투쟁사 선언문도 써주고 뭐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데, 어쨌든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그 역사는 아니지만 문학으로, 소설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게 월탄 박종화. 아, 그 다음에 이제 임꺽정 쓰시는 홍명희 선생. 월탄 박종화는 특히 두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우리에게 다시 환기를 시켰는데, 금삼의 피라는 소설이 있었죠. 금삼의 피라는 소설을 통해서 연산군을 확 이렇게
다시 이렇게 관심을 주의를 환기시켜서 얼마 전에 뭐 간신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연산군 관련된 얘기 끊임없이 드라마나 어떤 영화의 소재로 다시 이렇게 부활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 박종화 선생의 금삼회피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우현궁의 봄이라는 소설도 있었죠. 그건 대원군. 대원군이라는 인물을 다시 재조명해가지고 대원군이 뭐 이제 그 상갓집 개 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살다가 나중에 딱 대원군이 돼서 이제 개혁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인생 역정 스토리잖아요. 이제 실제로 대원군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박종화가 그렇게 소설의 묘사를 해놔서 그게 사실은 대원군을 되게 극적인 그 구한말의 아주 풍문화로 묘사를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죠. 지금도 대원군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죠. 소재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시대였고 이 월탄 박종화는 약간 우파적 입장에서 그 왕조의 역사 그리고 월탄 박종화가 아마 그 장희빈도 많이 조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연산군, 뭐 장희빈 사건, 그다음에 대원군 그 요런 조선시대의 어떤 재밌는 얘기거리들을 소설로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한테 다시 확 이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킨 게 바로 박종화 선생이고 그다음에 임꺽정이라고 하는 임거정이죠. 임거정이라고 하는 그 도적이죠, 사실은. 도적인데 의적. 그 임꺽정은 실존 인물이잖아요. 실존 인물인 임꺽정의 스토리를 다시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국민들의 그 민중들의 마음속에 특히 임꺽정은 약간 좌파 소설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민중 그 장돌뱅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소 잡는 사람 뭐라 백정. 뭐 그런 사람들. 그 조선시대 아주 최하층들이 모여가지고 혁명을 꿈꿨던 사건이 임꺽정 사건이잖아요. 그 임꺽정의 일대기를 쫙 이렇게 소설로 연재를 해서 대인기를 끌었고 아마 이 소설이 결국 완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 동아일보 뭐 조선을 비롯해 폐간되고 이러면서 완결은 못했지만 어쨌든 홍명희 선생이 이 소설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나중에 독립운동에도 합류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좌파 성향이었으니까 해방 이후에는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뭐 부수상도 하고 뭐 그렇게 되죠. 저는 이 임꺽정을 소설로는 보지 못했고 이두호라고 하는 만화가가 만화로 그린 임꺽정이 있어요. 그것도 한 35권대나 하니까 엄청 긴 그 소설인데 만화인데 그거를 제가 서울대 대학원생일 때인가 학부생일 때 서울대 도서관에 그 30몇 권짜리가 다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거 서울대 도서관에서 제가 맨날 빌려가지고 나 그려져 있는 것까지는 다 봤지. 근데 거기서도 완결이 났던가 어땠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로 보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임꺽정 만화책이 있습니다. 30몇 권짜리. 한번 찾아보시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우리 언론의 역사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사실 언론을 되게 치고 나갔던 건 원래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가 이제 처음에 그 인천 김성수, 고아 송진우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동아일보가 그 민족지로 우뚝 섰다가 참 문제가 되는 인물, 우리나라 언론사의 참 계륵 같은 인물, 그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계륵 같은 인물 바로 이광수죠. 춘원 이광수가 독립신문을 만들었다가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와이프가 허정숙인가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동아일보에 취직을 하면서 이른바 민족의 경륜이라고 하는 사설 사건을 통해서 자치론으로 그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광수가 사실은 동아일보도 어떻게 보면 타락시킨 셈인데 그 동아일보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조선일보로까지 영입이 돼가지고 조선일보로 넘어갈 때도 김성수하고 송진호한테 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딱 하루 전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엄청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수는 정말 배신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처음엔 안창호를 배신하고 이제 국내로 돌아왔다가 나중에 김성수를 배신하고 또 조선일보로 넘어가서 어쨌든 그런 그 변절과 배신의 아이콘 이광수. 근데 이제 그만큼 근데 동아일보 있을 때도 뭐 편집국장이면서 뭐 사회부장이면서 또 무슨 문예부장 같은 것도 하고 뭐 온갖 그래서 그 온갖 걸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더라? 우리나라 한국 언론의 뭐 독재자다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이광수라는 인물이 언론사에 굉장히 굵직한 영향을 남겼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일보가 주춤하던 시기에 원래 동아일보가 뭐 안재홍, 신서구 이런 사람들이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좌파 언론이고 더 선명한 기치를 내세워서 사실 박헌영도 동아일보 기자였고 대부분의 사회 조봉암도 아마 동아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였죠. 그래서 이때 조선일보는 굉장히 좌파 언론으로 치고 나가다가 신성호 뭐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이 조선일보가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좌파 언론이라 탄압을 많이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이 조선일보를 인수한 게 방응모라고 하는 그 이렇게 금광왕이죠.
노다지, 예, 금광을 캐가지고 아주 거부가 된 금광왕 방응모가 원래 동아일보의 무슨 지국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아일보 본사로부터 엄청나게 구박을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다가 금광이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거부가 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조선일보를 인수해서 그 동아일보 앞에 지금 조선일보 있는 위치 그 코리아나 호텔 있는 그 위치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아마 4층 건물인가 동아일보 건물은 그대로 지금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바로 맞은편에 조선일보 건물을 또 지어가지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양대 어떤 경쟁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아직 여운형은 국내로 들어오기 전이에요. 나중에 여운형이 들어오면 이제 여운형이 이제 새 신문이 3파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뭐 그렇고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양대 민족지가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나오죠. 물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친일지로 돌아가게 되죠. 왜냐면 국내에서 신문을 발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뭐 친일을 안 하고는 남아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어려운 시절에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인정할 만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박시백 씨는 기본적으로 진보 성향의 그 만화가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 책에서도 살짝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만주의 독립운동으로 넘어가서 해외 독립운동으로 넘어가면 역시 만주 지역에서는 무장 독립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우리가 좀 3대 독립운동 대전투라고 하는 대전자령 전투가 여기서 열립니다. 대전자령 전투의 주인공은 지청천이죠. 근데 우리가 지청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기억을 안 하고 잘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홍범도나 김좌진이 그 개인사가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이제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제 되게 비극적인 이렇게 삶을 살게 되고 또 김좌진은 그 같은 그 민족에게 암살당하고 또 아들인 김두한이 장군의 아들로 해가지고도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홍범도 김좌진은 굉장히 유명한데 그에 비하면 지청천은 이 대전자령 전투도 꽤 상당히 규모가 큰 전투였고 전공을 세운 그 인물인데 비하면 별로 유명하지가 않은 게 이 양반은 이제 그 이후에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죽지도 않고 잘 순탄하게 흘러가서 해방 이후에 이제 이렇게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결국엔 약간 왕따 되듯이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중국 관내로 들어와서 김구랑 결합해서 임시정부에 합류했다가 뭐 광복군 사령관도 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해방 이후에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에서 이승만 정부에 참여해가지고 아마 이승만 정부에서 뭐 하죠. 뭐 총리를 했던가 뭐 국방부 장관을 했던가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50년대가 60년대까지 살아요. 그 이름이 지청천 뭐 이청천 뭐 이러죠. 이게 아마 독립운동 과정에서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되게 가명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지금도 지청천 그 아마 종로구 어디 가면 지금도 그 가옥 그 터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아마 해방 이후의 행적 때문인지 이승만과 협력했던 그런 것 때문인지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잘 기억은 안 되지만 이 지청천 장군도 굉장히 이렇게 김좌진 홍범도 못지않은 이제 굵직한 그 전공을 남긴 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양세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 요것도 상당히 굉장히 의미 있는 독립운동을 그 일제를 굉장히 괴롭힌 독립운동을 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결국 밀정에 의해서 고발되고 결국 이제 밀정과 일제 전투를 벌이다가 사살돼서 돌아가시게 되죠. 요 분도 상당히 그 만주 지역에선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죠. 왜냐면 사회주의 계열이었고 또 만주에서 이렇게 죽고 그다음에 그걸 잇는 계열이 국내에 없다 보니까 그냥 아까 말한 이재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좌파 계열의 독립운동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북한의 뿌리가 되는 항일 유격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 양세봉이 조선혁명군 이후에 이제 항일유격대 시대가 오게 되는 거야. 이제 항일유격대는 사실은 이 항일유격대는 약간 이제 조선의 독립운동가이면서도 중국 공산당에 합류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이제 일국 일당주의를 내세우면서 조선은 그 조선 안에서 하는 게 조선 공산당이고 중국에 와서 활동하는 놈들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 이러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일부는 조선으로 돌아가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조선으로 돌아가고 그 중국에 남은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는데 그게 일종의 항일 유격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 항일 영군 뭐 팔로 팔뭐 지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북한의 역사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이 항일 유격대잖아요. 또 유격대 정신 어쩌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항일 유격대 사건을 얘기할 때 이 책에서 저도 처음 알았던 되게 충격적인 사건은 민생단 사건이죠. 아마 다들 보신 분은 알지만 민생단 사건이 진짜 비극적이고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사실 이 민생단 사건이라는 건 일종의 해프닝인데 박석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친일파가 있습니다. 박석윤. 박석윤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해방 이후에도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운형하고 이렇게 엔도 정무총감을 연결해준 뭐 그런 사람이고 건국준비위원회에도 합류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면서 이렇게 마당발이었던 사람인 거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학벌도 좋고 말도 잘하고 이래서 이제 일제시대 친일파로 대활약을 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간도 지방에 가서 사실은 간도에 조선인 자치국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민생단인 거죠. 조선인 자치국을 만들어서 자치 영역을 조선인들끼리 한번 해보겠다는 게 이렇게 친일 성향의 어떤 조선인 자치 그 지역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민생단의 시도였던 거고. 근데 박석윤이 이런 시도를 좀 하다가 결국 일제가 이걸 안 받아줘요. 일제가 됐어 됐어 무슨 조선인 자치야 됐어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괜히 골치 아파.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자극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박석인이 좀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실패해갖고 돌아간 사건인데 그걸로 그냥 끝난 사건이에요. 별거 아닌데 이 사건의 잔재가 조금 남아갖고 뭐 노털인가 해서 뭐 수염 기른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수염 길러서 노인으로 빌렸다는 그 사람이 이제 밀정 노릇을 하다가 걸렸는데 이 사람이 취조를 유격대 안에서 취조를 당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민생단을 이렇게 여기에 뿌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민생단이라는 게 항일유격대에 침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중국의 지도부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항일유격대 안에서 민생단을 색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나오게 되죠. 처음에 몇십 명 수준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몇백 명 그리고 좀 이름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다 민생단으로 걸어갔고 왜냐면 자꾸 이 고문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민정운동 때도 그렇지만 이게 고문을 하다 보면 아프니까 너 불어 하면 이게 아프니까 이름 생각나는 이름 다 분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면 그래 너도 민생단이었구나 민생단 그리고 또 잡아서 또 고문하고 하다 보면 억지로 또 아는 사람 이름 불게 되고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러면서 자꾸 민생단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애꿎은 그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다 민생단으로 몰려서 거짓 자백을 하고 결국엔 총살당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왔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일제의 공작에 의해서 그 민생단을 토벌하던 사람들까지도 민생단으로 몰려서 다 죽어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그 조선 공산주의자들, 그 항일유격대 안에서 중국 공산당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던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일제 간첩, 민생단으로 몰려서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사건들이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총살을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급소를 비껴 맞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살았으면은 몰래 도망갔으면 됐을 텐데 살았는데 괜히 형 집행한 애를 다시 찾아와가지고 나 민생당 아니고 나 공산당이라고 다시 조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저 새끼 지독한 놈이구만 야 저 확실하게 사살해 그래갖고 도로 끌려가서 다시 사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억울한 죽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민생단 사건이 한 4, 5년 지속되면서 수많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집단 학살을 당하듯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그리고 또 우리끼리 많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건이 이 민생단 사건이고 근데 이게 아까 최시훈 국장님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김일성인 거예요. 근데 김일성은 이때 한 20살 정도의 젊은 공산주의자였는데 그 사실 죽을 법도 한데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민생단으로. 그래서 이때 사실 김일성이 죽었으면 또 그 이후의 역사가 완전 달라졌겠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참 이때 어떻게 그냥 다 죽어갔는데 김일성보다 훨씬 고참인 다 죽어 왜 얘는 살았냐? 이 보면 첫 번째는 나이 너무 젊었기 20살밖에 안 돼 너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 전 공산주의 운동에 계보하고 얽힌 게 없어서 그런 어떤 누구의 뭐 계보다 뭐 누구의 간첩이다 이런 말을 들을 일이 없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일본 중국어 실력 너무 중국말을 유창하게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민생단 사건을 주도한 건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후배였다는 거야. 그래서 김일성 동지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김일성 이름이 나올 때마다 중국 공산당원들이 다 막아줬다는 거야. 김일성 동지가 그랬을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김성주 그 당시에는 절대 그렇지 그 친구 내가 잘하는데 그럴 친구야. 내가 보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원들이 감싸줘가지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엄청난 친화력. 이 사람이 엄청 친화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공산당원들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김일성은 그랬을 리가 없어라고 해서 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게 되는 사건이 이 민생당과 김일성. 김일성이 이때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사에 처음 등장하는 게 이때고
그리고 사실은 이 민생단 사건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게 간도협조회라는 거죠. 그리고 김동완이라는 사람이죠. 김동완이라는 사람도 원래 공산주의자였다가 독립운동가였다가 나중에 전향을 해서 오히려 공산주의를 때려잡는, 만주에서 어떤 항일 유격대를 때려잡는 결정적인 활동을 한 게 이 간도협조회고, 이 간도협조회가 밀정을 집어넣어서 민생당 사건을 더 키운 측면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생단 사건을 그 색출하던 사람들까지 민생단으로 몰아서 죽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백선엽이나 박정희가 만주에서 독립운동가 때려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가 때려잡은 건 이 사람들이었던 거야. 간도협조회와 김동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립운동가 때려잡은 그 이렇게 친일파인 거고, 이게 1930년대 후반 얘기잖아요. 그리고 1940년대 전반, 그러니까 진짜 일제 말로 가면 그 만주 지역에는 이런 항일 유격대 운동이 다 그 씨를 말리게 돼요. 씨를 말리고 다 러시아로, 소련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상 백선엽이나 박정희가 이런 항일 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실제로 뭐 출동을 해서 뭐 누구 몇 명을 잡았다 이런 기록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미우니까, 왜냐면 박정희나 백선엽의 그 이후 행적이 미우니까 이놈들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친일파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비난을 하는데, 그분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만주국에 간 건 맞고 이제 뭐 일제가 어느 정도 협력했던 건 맞지만, 이렇게 극악하게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는 건 간도협조회였다는 거지. 30년대 얘기, 30년대 전반의 얘기고, 40년대 전반, 그로부터 10년 뒤에 그때 겨우 20살, 박정희는 나이 좀 많았지만 어쨌든 청년이었던 그 박선엽과 뭐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건 약간 좀 그 이후에 어떤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생긴 좀 과장인 측면이 있다.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드디어 김구의 시대. 임시정부에서 이제 김구가 본격적인 그, 주도권을 갖게 되죠. 김구가 국무령으로 취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동영이, 이제 홍진도 물러나고, 처음에 1대가 이승만, 2대가 박은식인데, 박은식은 진짜 잠깐 했고, 근데 개헌해가지고 이 의원내각제로 바꾸면서 국무령제로 바꾸게 되고, 국무령이 국무총리 거죠. 그 다음에 홍진이 잠깐 맡았다가, 뭐 누가 잠깐 맡았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홍진도 결국엔 떠나가 버리죠. 독립운동 무장운동한다고 떠나가 버리고, 임시정부 정말 껍데기만 나와서, 임시정부 이거 다 망했는데 이거 누가 하냐,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김구가 맡게 된 거야. 근데 김구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출신이 되게 한미하고, 뭐 양반 출신도 아니었고, 뭐 동학을 했다고 하지만 동학의 아주 그 마이너한 접주였던 거거든요. 이게 동학의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동학 장수를 조금 한 거고, 그걸 뭐 사실은 동학의 주도적인 리더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 독립운동 이 임정에 합류할 때도 경무국장, 이게 우리 치면 경찰국장 같은 건데, 그냥 그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냥 행동대장 같은 거죠. 이렇게 그 경호하고 주요 요인들 경호하고 뭐 이런 거 맡는 사람이었지. 이 사람이 그 주석이 될 정도로, 국무령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임정이 탑이 될 정도의 스펙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다 떠나가다 보니까, 이름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다 떠나가다 보니까 그나마 마지막까지 임정을 지키고 있었던 게 김구였고, 그러니까 이동영이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너라도 해라.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일국의 수장을 하기에는 너무 스펙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시로 잠깐 하는 거니까 너라도 맡아. 그렇게 해가지고 국무령을 잠깐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개편을 해가지고 초대 주석으로는 이동영 선생을 주석으로 모시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은 김구가 의열단 활동에 자극을 받아서 한인 애국단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한인 애국당에서 처음엔 1인 조직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 은밀히 활동하는 1인 조직이었고, 거기서 이제 이봉창을 처음 끌어들여, 이봉창이 1호 단원이라는 거잖아요. 이봉창을 끌어들여서 이봉창이 이제 천황한테 수류탄을 던지는 의거를 하게 되고, 이봉창 의거. 이봉창은 그때 김구의 본명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뭐 백남인가 뭐 그렇게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명도 몰랐는데, 그 수류탄 그 이렇게 그 폭약 그게 화력이 그 세다 그래서 던졌는데 실제로 세지도 않고 밑에서 팡 터지고 그냥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되게 원망한다 이러면서 이봉창이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이봉창 사건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고, 왜냐면 천황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상해에서 그 대단하다. 이봉창 인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임종이 그래도 아직 있었구나.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게 주목받게 됐고, 그래서 불행 부중, 불행히도 못 맞췄다. 이렇게 상해에서 신문에 그렇게 쓰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상해 사변. 그래서 저기 일본
그 군부가 격분해가지고 상해를 공격해서 상해를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상해를 점령한 거에 대해 걸 축하하는 게 홍코우 공원에서의 어떤 행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홍코우 공원 행사를 거기에 이제 윤봉길이 또 들어가서 물통폭탄 우리가 도시락 폭탄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물통폭탄인 겁니다. 물통폭탄을 던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홍코우 공원에서 대성공을 그러니까 사실 이봉창 의원은 실패한 사건이고 윤봉길 의거가 성공한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거기 그 무대에 있던 사람들 거의 다 폭사시키고 다 장애인 만들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장개석이 이거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임시정부를 그 돈도 지원하고 그 인력도 지원하고 그리고 장소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장개석과 임시정부가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거의 다 죽어가던 임시정부를 살려준 건 장개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그 독립 그 훈장을 받은 게 장개석이에요. 우리가 장개석한테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대만을 버리고 중국이랑 수교를 하게 되죠. 노태우 정권 때. 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 홍커우 공원 사건의 아쉬운 점 하나는 안창호가 이때 잡혔다는 거죠. 그 홍커우 공원 사건 이후에 일제가 엄청나게 검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상해 거류민 반장 이거 찾아갔던 안창호가 재수없게 거기서 걸려가지고 잡히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 독립운동계에서 리타이어하게 되죠. 사실 저는 윤봉길과 안창호를 맞바꾼 게 윤봉길이 어쨌든 그 큰 사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 이름을 남게 되지만 안창호가 이때 독립운동계에서 리타이어 하잖아요. 제가 이걸로 다른 강의도 한번 했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만약에 안창호가 이때 잡히지 않았으면 김구 뭐 신익희 뭐 이청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잘 상해에 숨어 있다가 해방됐을 때 돌아왔겠지. 임정희 기원할 때 같이 돌아왔겠지. 그랬으면 해방공원에서 안창호가 살아 있었으면 이승만이 그렇게 주도하지 못해요. 왜냐 안창호와 이승만은 여러모로 비슷하거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인지도나 뭐 독립운동 내부에서의 활약도 그렇고 인품 또 같은 황해도 출신이라는 그이 평양도죠. 어쨌든 이북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안창호와 이승만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안창호가 그때 나이도 60대 초반이고 딱 대통령하기 좋은 나이거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안창호가 살아서 무사히 귀국했으면 아마 해방 이후의 역사는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안창호가 초대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사실은. 거의 만장일치로 좌파 우파 뭐 이북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안창호를 추대하는 분위기로 갔을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안창호가 이때 잡혀 들어가는 바람에 고문당하고 결국 옥사하시고 사실은 이때 안창호가 독립운동계에서 사라진 게 우리나라 해방 이후의 역사에 굉장히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좀 홍코 공원 사건과 이 김구의 일처리, 김구가 안창호한테 이걸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중에 알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서로 엇갈리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안정호가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이고.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른바 양기 독립운동의 양김 시대. 그래서 김구와 김원봉의 시대인 거죠. 이때가. 그래서 김구는 우파 계열, 김원봉은 좌파 계열을 이렇게 이끌면서 양 세력이 김구는 이제 그 임시정부의 껍데기라도 쥐고 있으면서 상징적인 우파 계열의 상징적인 지도자가 된 거고 김원봉은 의열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김원봉을 지원한 것도 장개석이야. 그러니까 결국 김구와 김원봉이 다 장개석의 후원으로 주도권을 쥐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어떤 좌파 내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 공산주의자들 다 리타이어하고 박헌영 이렇게 일제히 잡혀가고 박헌영 은신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해외 좌파 계열 독립운동 세력은 김원봉이 우뚝 서가지고 김원봉이 이끄는 이렇게 이른바 유일당 운동 그래서 민족 뭐 한국 민족혁명 뭐 동당 이런 걸 만들죠. 민주혁명당. 그래서 네, 민주혁명당. 민족혁명당. 그래서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유일당 운동을 김원봉이 이끌고 그다음에 임시정부를 그래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임시정부 우파 계열을 고수하고 있었던 게 김무고. 그둘다 일종의 테러리스트 의열을 투쟁 계열이었고. 그러니까 되게 그 독립운동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어떤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아주 비교되는 인물이에요. 둘 다 김씨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가 사실 독립운동의 양김 시대예요. 그래서 이 양김이 나중에 계속 이렇게 투격투격하고 서로 라이벌 관계로 갈등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막판에 40년대에 가면 막판에 겨우 양김이 합작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김구와 김원봉의 양김 시대가 30년대에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리고 그 양김을 지원했던 건 장개석이라는 거. 모택동이 아닙니다. 중국 국민당 장개석이 양김을 지원했다는 거. 요거까지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구와 이승만. 그러니까 아까 김원식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승만은, 김구는 이승만을 계속 지지했어요. 그래서, 김구는 개인적으로 이승만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갔는데 어쨌든 김구는 임시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끝까 해방 이후까지도 그래서 반탁운동까지도 김구랑 같이 가죠. 김구랑 이승만이 끝까지 같이 가죠. 그러다가 이제 단독 정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사자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리고 암살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김구와 이승만은 같이 가는 사이였다. 우리가 일제시대까지도 김구와 이승만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김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여러모로 좀 고민해 볼 만하죠.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사실 김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파의 어떤 독립운동의 흐름이 그래도 망하지 않고 해외에서 망하지 않고 남았고 그 비타협적 독립운동을 우파 계열에서 한 건 김구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김구의 존재는 어쨌든 이게 남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김구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뭔가 약간 비타협적이고 뭐 좀 그랬던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책의 마지막에 끝부분에 얘기하는 건 신채호 선생하고 이회영 선생 얘기로 마무리를 하죠. 약간 아나키즘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와 이회영이 신채호는 결국에는 끝까지 아나키즘 활동을 하다가 아마 대만의 감옥에선가 일제한테 잡혀갖고 대만의 감옥에서 옥살을 하시고 이회영 선생도 그 진짜 60대까지 아주 정력적으로 독립운동을 아나키즘 성향의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만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만주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가 그 배에서 잡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옥사를 근데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일제가 결국 이제 고문을 받다가 고문치사로 돌아가시는데 뭐 자살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상처를 보면 고문치사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회영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밀정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이회영 선생의 형의 아들이 밀정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회영 가문에서 밀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회영의 아들이 그 밀정을 차단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회영, 이시영 형제가 그 결국엔 그 동생인 이시영 선생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대한민국의 부통령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엔 그 손자가 이종걸이죠. 이종걸 국회의원이 그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독립운동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명문 독립운동가의 흐름을 만든 게 바로 이회영, 이시영, 그다음에 뭐 이종걸 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요즘 총선 보면 약간 트렌드야. 독립운동가 후손 한 명씩 공천하는 게 트렌드인데 지난번 총선 때는 국민의힘에서 윤봉길 의사 손녀를 윤 이름이 뭐죠? 그분 그 의원 이름이 윤 그러니까 윤봉길로서 손녀를 공천해갖고 국회의원을 만들었고 이번에 임기 끝나시죠. 아마 재선은 안 됐죠 비례대표여가지고 어디 뭐 지역 출마도 안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구 증손자가 김구 증손자가 또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죠. 뭔가 약간 이렇게 뭐 독립운동가들 자선 무슨 티켓처럼 하나씩 이렇게 국회의원 주는데 뭐 이게 좀 그렇게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 독립운동가 자선이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독립운동가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그냥 젊은 나이에 너무 그냥 톡톡 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특별한 활동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국회의원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나중에는 이제 여운형 복권되면 여운형 자손도 하나 또 국회의원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여운형 자손들도 북한으로 많이 넘어가서 근데 또 국내에 손자분이 계시긴 계세요. 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모르죠. 손자나 증손자쯤 가면 그쪽에서도 국회의원 한 명 할지. 자, 어쨌든 요 정도로 해서 35권의 전반부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또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